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감시사회라는 것이 발전을 해서 바로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전후 이제 자본주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전후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전후 자본주의가 피케티 같은 경우도 말을 하지만 여러 이제 위기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그 이전에 있던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잔재를 털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제 70년대 이후에 80년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신보수주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이런 어떤 그 80년대 자본주의 전환, 이 궁극적으로 수렴된 것이 바로 인지자본주의라 부를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8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좌파들은 이 시대를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이제 부르고요. 니오리버럴. 근데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신자유주의는 아주 간단하게 좌파의 경제학을 우파들이 가져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처라든가 마가렛 대처라든가 리건 같은 걸 보시면은 리건도 재밌는 게 그 레이건이 자기의 어떤 지지세를 획득하고 본격적으로 대권에서 우세를 점할 수 있게 된 게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좌파 학생들의 그 지위를 지지하면서 했어요. 레이건은 당연히 우파였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좌파 학생들이 표현의 자유, 인권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불법 노동자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이 사람의 지지율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렛 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처도 보수지만 이 사람이 주로 공격한 사람들은 누구였냐 그러면요.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출신들의 정치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대학을 지원을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지금 케임브리지나 이런 데가 독립체 선세가 됐는데 지원을 끊어버리고 이 워릭이라든가 뭐 서섹스라든가 이런 대학들을 키우죠. 그러니까 워릭 말 그대로 미국식 대학을 키웁니다. 그래서 사실 영국 대학이라는 게 원래 캠퍼스가 없는데 캠퍼스도 세우고 캠퍼스도 확장하고 미국식의 대학들을 만들게 되죠. 그게 워릭이나 서섹스나 뭐 에섹스나 엑스터나 이런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가렛 대처 같은 건 흥미로운 게 보수주의자였지만 역설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 일은 이 좌파적인 실행을 한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 결과물이 뭐였냐 그러면 좌파들이 설 자리를 지워버렸습니다. 좌파가 이제 몰락해버린 그 문제를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지적했던 사람이 스튜어트 홀 같은 사람이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 대처리즘이라는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좌파들은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그 당시 뭐 사실 영국은 이제 막스주의가 굉장히 대세 쪽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대처리즘을 좀 우습게 이제 보고 과거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 이제 비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튜어트 홀을 굉장히 많은 경고를 보냈는데 어쨌든 그러한 보수의 혁신 결과물이 뭐였냐 그러면 이거였어요. 인지자본주의였던 거죠. 인지자본주의. 그래서 이 책을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조정환 선생님이 이제 인지자본주의론을 쓰기는 쓰셨는데 사실 이제 원조는 이분입니다. 물리에 부탕이라는 이제 프랑스 이 경제학자고요. 프랑스 경제학자가 이 책을 썼는데 이 인지자본주의가 오게 되면 인지자본주의는 뭐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80년대가 이제 좌파들은 일반적으로 좌파 경제학들은 이 80년대를 신자유주의의 어떤 출현, 또 신자유주의의 전일화, 또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작, 또 좌파의 이제 몰락 이렇게 이제 보통 명명을 하는데 이 인지자본주의의 출현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은 바로 시카고 학파, 특히 이제 게리 베커와 같은 사람의 이 인간 자본론이죠. 휴먼 카피탈론. 인간 자본론이고요. 물론 인간 자본론은 이미 50년대부터 이미 그 가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50년대부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케인즈주의가 최고조를 달릴 때도 이미 이제 이 이론은 나와 있었죠. 근데 이 게리 베커는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면 바로 이제 하예크나 이제 이런 사람과 같은 계열인데 하예크나 이런 사람이 담론을 만들었다면 게리 베커는 이제 이걸 수학적 모델로 증명을 한 겁니다. 이 문제가 이제 어디에 잘 나오냐 그러면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에 보시면은 그 주인공이 수학자죠, 그죠? 천재 수학자로 나오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주로 어디로 가냐, 주식회사에 이렇게 취직하는 게 나와요. 끝난 뒤에. 그게 이제 왜 그 수학을 하는 애가 왜 주식 시장에 가서 월가에 가서 취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게리 베커와 같은 이런 수학자들이 경제 모델을 수학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 그러면, 인재자본주의가 부를 축적하는 방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였냐 그러면 인간 자본을 개발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게리 베커가 증명을 합니다. 설비투자, 말 그대로 막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할 때 자본주의 공황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그 산 노동을 죽은 노동을 바꾸는, 다시 말하면 노동자들이 했던 노동을 궁극적으로 자본은 다 부동산이나 설비로 다 전환시키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한계 상황에 도달해서 이제 공황이 오고 자본주의가 멸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게리 베커는 거기에서 하나의 다른 가설을 내세우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바로 설비 투자, 그 산노동이라는 것이 산노동의 정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산노동을 인간 자본의 문제로 이제 보게 되고, 인간 자본이라는 것을 자본의 막스가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본이라는 게 죽은 노동이죠. 자본이라는 것은 내가 그걸 계속 갖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죽은 자본을 살아있는 자본으로 바꾸는 게 인간 자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회사가 설비비에 투자하는 것보다 인력에 더 많이 투자해서, 그게 뭐냐, 자기 개발. 그리고 이제 90년대 삼성이 도입하는 이제 그 5시에 빨리 퇴근시켜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게 한다든가, 인문학을 공부하게 만든다든가. 자,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은 어떤 생산성을 가져온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본주의가 인지자본주의로 틀게 됩니다. 그게 이제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이야기했던 그 지식 기반 산업과 또 이제 기술 혁신이 자본주의의 어떤 생산성을 높였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게 바로 80년대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인지자본주의로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진입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인지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포스트 포도주의에 등장한 자본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식 축적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이게 지식 축적의 체계인 거죠. 이 이제 세미나 이름이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인데, 이 패러다임이라는 궁극적으로 지식을 이제 축적하는 체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형식을 전환시킵니다. 이전에 이제 자본이 이제 그 자본을 축적하는 방식들에서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기술 혁신과 발전 뒷받침된 자본주의 변화가 따라오겠네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인지 자본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인간 자본을 구성하는 중요한 자산은 뭐냐 그러면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 열풍이 그래서 불었던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을 축적해서 뭘 하려고 그랬냐면 이것을 이제 자본화 하려고 그러죠. 그 자본화한 게 지금 꼽히고 있는 데가 어딜까요 지금? 그게 바로 유튜브입니다. 지금 한국이 유튜브 시장을 바꿔놨어요. 유튜브가 처음 시작될 때 한국이 안 바꿔놓은 게 사실 없죠. 페이스북도 한국이 바꿔놨고요. 그러니까 이 지식 축적의 인간 자본이 한국 같은 경우는 바로 자본으로 전환됩니다. 바로 이제 수익으로 창출돼요. 이런 경우는 정말 내가 볼 때는 참 드문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유튜브는 그냥 홈 비디오 같은 것을 보여주는 그냥 굉장히 수준 낮은 플랫폼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유튜브를 지금의 어떤 수준에 맞는 어떤 그런 아주 강력한 플랫폼을 만드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나라거든요. 한국입니다. 우리 K-팝이 사실 공짜 콘텐츠로 유튜브에 풀려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 대부분의 콘텐츠는 유료였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걸 무료로 풀었고, 심지어는 그 강남스타일도 무료였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유튜브를 가장 많이 활용했던 나라가 역설적으로 한류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문화 콘텐츠의 어떻게 보면 그 퀄리티를 높여주는 역할들을 한국에 하게 됐고, 지금도 유튜브가 그 시장의 어떤 규모로 본다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포화됐다 그러지만 계속 이제 유입되는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는 한국이 먹여 살리고 있다 해도 큰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이런 인지자본주의에 적응을 잘한 나라가 우리나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에 당연하죠. 우리가 경제개발 기간 동안 이 교육열풍이라 부르는, 교육열이라 부르는 굉장한 교육열풍이 있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지식을 축적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자신의 어떤 삶의 조건이 나아지는 경험들을 했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인지자본주의를 넘어오면서 더 가속화가 된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지자본주의 특징이 이런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인지자본주의는 정보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러닝이 필요하죠. 러닝이. 그러니까 이 정보사회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순하게 뭐 정보화 사회라든가 이 정보사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사회라는 것은 굉장히 사회학적 용어고 미디어적 용어지만 그 정보사회의 그런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이 바로 지식 중심의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인지자본주의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살아있는 지식과 죽은 지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죽은 지식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대학에서 가르치는 이런 커리큘럼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런 지식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일단 그러니까 어쨌든 통과 의례처럼 배워야 되는 지식들 이런 지식들인 거고 그러니까 쓸모없는 걸 왜 가르치냐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것이 또 살아있는 지식을 만들어내는 혁신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냐면요. 대학 사회에 대한 공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죠. 대학에서 배우고 나오는 것이 사회에 나가면 쓸모가 없다. 또는 이제 대학도 그게 맞춰서 변화하기 위해서 맞춤형 교육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고 살아있는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들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인재를 뽑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어떤 그런 자본의 어떤 성격들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식을 많이 겸비하고 창조적인 인재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맞느냐. 이게 이제 인지자본주의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그 교육열 같은 것이 이제 또 맞추이 되는데 이게 이제 지지를 붙여놨네. 이 타이거 맘이죠. 그 다음에 인문학 열풍, 그 다음에 이제 교양주의. 이전에 나온 책 중에 몇 년 전에 나온 한국에서 나온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그 책의 제목이, 그 지적인 대화를 위한, 얇고 넓은 지식이었습니다. 그 재밌죠? 그러니까 지식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였냐 그러면, 얇고 넓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 이게 아닌 거죠. 그냥 지적인 대화를 할 정도의 얇고 넓은 지식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지적인 대화입니다. 지적인 대화. 그러니까 이 지적인 대화가 그럼 뭐냐? 이게 바로 휴먼 카피탈, 인간 자본을 축적하는 네트워크죠. 그러니까 인간 자본은 별게 아니라요.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마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각 이제 회사 같은 데 가서 강의하는 그런 분들이 하셨던 그 강의 중에 그런 거 있죠. 셰익스피어를 알면 마케팅에 유리하다. 이 정도의 어떤 초보적 생각에서 사실 점점 더 나아가면 뭐가 됩니까?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인맥이라고 이제 그러는 인적 교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대표적인 그런 사업이 바로 트레바리라는 사업이죠. 아마 잘 아시겠지만 트레바리라는 사업이 그런 겁니다. 트레바리가 바로 지식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그게 인적 교류 네트워크예요. 그게 가서 28만 원을 매 4분기마다 내는데 매달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28만 원씩 30만 원씩 이 정도 내거든요. 지금 더 올랐을 거예요. 한 50만 원 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내고 뭘 이렇게 얻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런 모임에 와가지고 참여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그 돈에 주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책을 읽고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의 감상문을 올려서 그 감상문을 서로 교류하는 거예요. 감상문을 올리지 못하면 그 모임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돈 주고 고생하는 그런 모임이죠. 근데 굉장히 그것이 이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어서 이미 유료 가입 회원이 2만 명이 넘고요. 그게 지금은 더 많이 늘어가지고 한 1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숫자죠. 근데 거기에 대부분 트레바리를 하는 분들이 20, 30대 직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거기를 왜 가느냐 그러면 바로 그런 식의 지식 축적을 통해서 인간 자본을 더 확대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코스모폴리탄 문화라는 것이 또 이 인지자본주의 대단히 중요한, 왜냐하면 이 인지자본주의는 글로벌 자본주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 코스모폴리탄 문화라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이거는 글로벌 시티의 라이프죠.
말 그대로.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서울과 뉴욕, 파리가, 사실 제가 유학 갈 때만, 여기 뭐 선생님들도 당연히 그러셨겠지만, 유학 갈 때만 해도 서울과 런던은 많이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갖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서울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런던에 가서 살려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서울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서 런던이나 뉴욕에 가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거 모든 시스템이 똑같으니까요. 거의 비슷하죠, 그죠? 몇몇 이제 조금 다른. 오히려 이제 이런 학생들이 유럽의 어떤 시골에 가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뒤바뀐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유럽이나 이런 데가 더 낙후되게 보이고, 오히려 그런 낙후된 곳을 찾아가는, 어떻게 원시 자연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탐험가 같은 그런 마음, 이런 것이 더 이제 지금 강해졌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글로벌 시티라는 것이 하나의 표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글로벌 시티가 표준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적응하는 것이 사활적 과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타이거만과 관련된 에미 추아라는 사람이 쓴 이 책이 있죠. 이 책이 굉장히 또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한국의 후진국형 교육이라고 비판을 받아왔던 치맛바람이 이 책 한 권으로 공식화됩니다. 아시아인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그렇게 잘 교육시키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 오바마 같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칭찬하고, 그죠? 심지어는 토니 블레어도 제가 굉장히 그 희한했던 게, 제가 유학 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토니 블레어가 TV에 나와가지고 한국 교육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한국 교육을. 한국인들은 정말 너무나도 교육에 많이 투자하고, 물론 그게 토니 블레어가 공교육을 이제 사교육으로 만들기 위해서 갖고 쓴 거지. 한국은 봐라, 저렇게 사교육 비율이 저렇게 높은데도 부모님들이 살신성인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저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본 축적, 어떤 그런 방식들을 따라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고, 아시아가 그런 면에서 인지자본주의의 최적의 공간이었던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뭐 이게 이제 타이거맘이야. 보시면 저기 뭐 타이거맘이 아낌없이 지금 신용카드를 쓰고 있죠, 그죠? 저렇게 보면서 자녀를 위해서 결제를 하는 이런 사람은 나오고요. 한국도 이게 이제 이런 그 영향을 보실 수가 있는 게, 푸코와 장자를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자기계발서입니다. 이게 흥미롭게 철학책이 아닙니다. 자기계발서고요. 오른쪽에 푸코와 사주명리학 이런 책이 나왔어요. 푸코 전공자들이 보면 정말 이게 웃을 내용인데, 어쨌든 이게 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성황리에 또 됐더라고요. 이게 푸코와 사주명리, 자기계발의 자기 돌봄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나오는데,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직장인들의 인기를 끌고요. 자, 보시면은 뭐 이게 이제 강남에 가면 어디든지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이게 또 뭐 옛날 사진인데, 어쨌든 이런 상가에 빽빽하게 있는 학원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좀 사라져야 되는 한국 교육의 어떤 현실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서양인들에게 한국의 어떤 그런 저력으로 이렇게 비치고 있는 그런 좀 역전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강남에 있는 한 그 영어 학원의 광고입니다. 월스트리트는 국가다. 심지어는 이제 뭡니까? 코스모폴리탄 라이프를 이른바 민족 국가가 가지고 있던 그런 제한적 삶과 바꾸치기를 하고 있어요. 월스트리트는 영어로 통한다. 삶을 공유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당연히 영어겠죠, 그죠? 월스트리트라는 미국의 하이스트리트와 그 다음 영어라고 하는 국제어입니다. 사실 20년 전만 하더라도 학문적 언어는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라는 것은 비즈니스 언어에 가까웠고, 제가 생각할 때도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영어는 대부분 비즈니스 잉글리시 뭐 이런 과목들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것도 그것을 과목으로 도입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교수님들이 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를 대학에서 과연 이런 걸 가르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였고, 우리가 주로 배운 그 영어는 교양 영어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카데미간 영어를 배웠던 것이고요. 문학적 영어 같은 걸 배웠는데, 이 비즈니스 언어라고 생각되던 영어가 지금은 이제 링과 프랑카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모든 학문적 언어가 영어로 통일돼 가지고 심지어 뭐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들조차도 영어로 이제 발표를 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영국에서 독일로 컨퍼런스를 가면 독일에서는 독일어로 다 학술대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Hey, 근데, Alex. 근데 갑자기 지금은 이제 독일에 가보시면은 독일 학술대, 국제 학술대회 그러면 다 영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바뀐 풍경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영어가 왜 그러면 도미넌트한 랭귀지가 됐고 링과 프랑카가 됐느냐?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인지자본주의 때문에 그렇죠. 간단합니다. 그냥 기술적 용어로서 영어가 적합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어쨌든 이 인지자본주의의 어떤 주도국가였기 때문에 미국의 언어가 영어였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만들어진 수많은 그 사이버 문서들, 그러니까 온라인화된 문서들, 정확하면 정보라 부를 수 있는 온라인 정보들이 그 당시에 이미 70% 이상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 문서들이었어요. 지금은 더 이제 비율이 높아졌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정보가 영어라는 어떤 언어를 통해서 매개를 해서 교환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인지자본주의와 영어가 도미넌트 랭귀지가 되는 것은 무관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심지어는 코스모폴리탄 칵테일이라는 게 나올 정도로 이렇게 문화적인 하나의 패러다임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거 제가 찾아보고 처음 봤어요. 또 코스모폴리탄 칵테일이 있는 줄. 코스모폴리탄 칵테일 이렇게 만들어요. 보드카와 라임과 이 콩트로는 이제 프랑스 럼이죠, 그죠? 이런 거하고 크랜베리 주스를 넣어가지고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인지자본주의는 감시자본주의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인데 저는 이제 감시자본주의는 인지자본주의가 하나 변형된 형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근데 여기에 이제 이 감시자본주의가 되면 제가 이제 여기 논문에도 적어놨지만 이 러닝이라는 것이 사라져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거를 썼던 그 쇼샤나 교수, 주퍼프 교수가 이 책에서는 이제 쓰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인지자본주의만 하더라도 배움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것의 기능, 또 교육기관의 기능, 교수자의 기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감시자본주의로 넘어오게 되면요. 이 배움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지고, 말 그대로 정보 교환으로 다 대체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저는 이제 knowledge에서 데이터로 바뀌었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knowledge에서 데이터로 바뀌었고, 그래서 교환되는 것이 예전엔 그래도 knowledge였는데 지식이었죠.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탐구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얻어내는 거였는데 데이터는 그게 아니죠. 데이터는 기계가 수집한 정보를 내가 뭡니까? 관리하는 거야. 또는 정리하고 또는 말 그대로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필요해진 겁니다. 그게 이제 빅데이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knowledge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게 제가 이렇게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책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과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주장을 만드는 사람은 의미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나 다른 나라, 뭐, 아직까지 유럽이나 이런 데 옛날 이제 그게 남아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환영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요. 그 책에 대한 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책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잘 정보화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지금 인기가 있어요. 기계죠, 기계. 정확하게 말하면.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주장을 읊는다든가 이러면은 이게 노이즈가 되는 거예요. 노이즈가. 그래서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유튜브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채널들이 뭐냐 그러면 이 리뷰 채널입니다. 이 리뷰 채널인데 이 리뷰 채널에서 항상 이렇게 댓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막 그 어떤 리뷰 채널에 가보시면 막 싸우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 리뷰를 하는 그 유튜버가 자신의 견해를 얹었을 경우에요. 그러면 이제 막 싸움이 나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감시자본주의가 오게 되면 이 인지자본주의보다 훨씬 자본주의라는 것이 전위화되고 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내가 어떤 지위를 점하느냐가 인생의 목표로 바뀌게 됩니다. 인지자본주의만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자본주의를 벗어나게 되면 정보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많은 이제 인기를 구가할 수 있었죠. 그게 바로 힙스터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자연인이나 같은 사람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감시자본주의로 오게 되면
이게 바뀝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제가 말씀드린 감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대성의 원리라고 했을 때 이 감시의 가장 핵심은 정보의 투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투명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투명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투명성에서 투명하지 않은 존재들은 뭐가 되냐? 얼룩이 되는 것이고요. 투명하지 않는 존재들은 이 체제에 굉장히 위협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감시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죠. 이거는 물론 이제 그 주버프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패러다임입니다. 이렇게 바뀐 거지. 이게 어떤 절대적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역시 백방.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시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투명성 내에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되면 시민권을 갖지 않은 상태가 이제 된 겁니다.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내가 나를 설명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주버프 교수가 하는 말은 가장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구글이나 이런 데서, 뭔가 우리의 데이터, 사적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데이터를 팔 것처럼 보이지만 주버프 교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죠. 구글은 절대 우리의 사적 데이터를 팔지 않습니다. 사실 구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사적 데이터를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사적 데이터를 우리의 어떤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버프 교수는 이제 뭐라고 비판하냐 그러면 사실은 이 구글이나 이런 감시자본주의 목적은 그 데이터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 파느냐. 이게 이제 주버프 교수의 핵심적인 진단인데, 이런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은 우리의 행동 변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만약에 어떤 온라인 쇼핑몰에서 뭔가를 샀다. 그러면 어떻게 알고 수많은 메시지가 카톡이나 이런 데 오죠. 그죠? 근데 그 대부분이 무슨 물건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라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쿠폰을 준다. 뭔가 선물이에요. 또는 무슨 페이를 준다. 그죠? 스마일페이를 주니까. 또는 뭔가 이렇게 할인권을 준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주면은 그걸 클릭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사야 될 물건을 사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주버프 교수가 말하는 감시자본주의예요. 그리고 감시자본주의 핵심은 우리의 행동 변화 가능성을 파는 거죠. 우리의 행동 유도성을 파는 겁니다. 근데 그 행동 유도성을 상품화해서 팔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바로 우리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주버프 교수가 봤을 때는 위계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구글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절대 평등할 수가 없죠. 우리가 구글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우리는 구글을 들여다볼 수가 없고, 구글은 우리를 그러니까 정보의 공개라는 것이 마치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구글의 정보라는 것은 사실 드러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구글은 마치 우리들에게 패러다임인 것처럼 이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그 기계 속에 들어가 있는, 마치 이제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매트릭스 속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과연 그럴까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이제 주버프 교수가 걱정 안 했고 우려하는 것처럼 과연 이제 구글이라는 것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빅데이터를 수입해서 우리의 행동 유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 감시자본주의라는 것은 인지자본주의의 하나의 인지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인지자본주의와 저는 기량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같이 이렇게. 어떨 때는 인지자본주의가 있고 어떨 때는 감시자본주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혼용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에서 나온 이제 얼굴 인식 카메라죠. 이게 이제 팬데믹 오기 전에 한참, 저는 이제 팬데믹 국면이 우리들에게 그런 좀 이런 감시의 양가성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정부는 여기에서 중국 정부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죠? 일단 이 사람들의 얼굴을 전부 다 이렇게 다 자기 국민들의 얼굴을 전부 다 이렇게 수집하고 있고요.
뭐 제가 듣기로는 작년 기준, 올해 초 기준으로 2천만 명 정도를 등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뭘 하고 있냐 그러면 이 중국 정부가 그 태어난 신생아들 유전자를 좀 더 채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범죄자들 유전자도 다 채취하고 있답니다. 그것도 한 몇백만 명 된대요. 지금 채취해 놓은 게.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바이오 인더스트리를 하겠죠. 이 사람들이. 바이오 인더스트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두려움이나 또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경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가 바로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팬데믹이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이제 오류 작동을 하는 거죠. 보시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면이 흐리게 나왔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아이덴티파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의 상황이 오면서 이 감시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던 그 투명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이제 사실 패러다임, 제가 말씀드린 하나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패러다임이 또 바뀌니까 또 이 기존에 있던 이 기능은 이제 쓸 데가 없어지는 거죠. 쓸모가 없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혼란이 온 지금 상황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필수 노동이라는 게 있죠. 필수 노동이 있고 그 필수 노동에 맞춰서 매뉴얼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매뉴얼 노동을 안 하고는 이게 유지가 안 된다는 게 팬데믹을 통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팬데믹 상황은 감시 자본주의가 하나의 패러다임이고, 그리고 그 감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근대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 원리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감시하고 또 그런 감시 속에서 투명성을 계속 법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든지 아니면 그 투명성을 계속 좁혀나가는 방식.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것은 초창기에 푸코가 말했던 것처럼 juridical politics, 결국 법 정치학적인 어떤 법과 정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 여기서 정치라는 건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의의 정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일상 정치 내에서 어떻게 이 감시 문제에 적극적으로 담론적으로 개입하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여전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자동화가 돼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이런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 지식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미 막스도 19세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인텔렉트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거는 제가 이제 논문에 적어놨으니까 혹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너럴 인텔렉트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제너럴 인텔렉트를 빅데이터로 대체했지만 감시자본주의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감시자본주의란 하나의 패러다임, 이 특징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감시를 넘어선 해방은 과연 가능할까? 사실 근대라는 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이건 해방이란 말은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해방되지 않는 거죠. 해방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해방이라는 그 의제가 질곡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질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르다이크도 대표적이었고, 기술을 파괴한다든가 또는 이제 인터넷을 다 끊고 무인도에 가 있는다든가, 그죠?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한데 그거는 해방이라 말할 수 없죠. 그거는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입니다. 도스토옙스키처럼 신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신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술이 없다고 한다면 더 부자연스러울 가능성이 큰 거죠. 심지어는 이 팬데믹의 상황은 바로 그런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줌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 선생님들 만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스티글러 같은 사람은 기술의 파르마콘이라고 해서, 파르마콘은 이제 이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이제 독약도 되고, 그죠? 또 이제 약도 되는 것입니다. 독약인데 이제 약이 되는, 적당히 쓰면 약이 되는 것인데, 이 기술이야말로 이 파르마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데이터라는 어떤 문제, 그러니까 기술의
독성이라는 건 데이터화 되어서 거기에서 주체를 제거시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 감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감시의 극대화라는 것 또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이런 자본주의의 축적 방식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어떤 근본적 변화인 것처럼 생각해 가지고 여기에서 오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대학을 이제 뭐 대학이 필요 없다는 운동, 그죠? 또는 뭐 그 택시 드라이버가 필요 없다는 운동,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사실은 너무 이제 그 극단적인 어떤 그런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공존해 갈 것이다. 상당히 많은 부분 공존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결론이 나는데 이게 파울 클레라는 아방가르드 작가가 그린 스케치입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바우하우스에 이 사람이 있었고 바우하우스는 아르데코의 정점에 있던 그죠? 유파였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 디자인을 만든 사람들이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모든 이런 디자인들을 다 만들어낸 사람들이죠. 근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기술과 아트의 구분이 가장 얇았던, 기술과 아트의 구분이 많지 않던 시절에 활동을 했던 분들이고요. 그래서 나는 느낌과 동작으로 질서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바로 컬레의 명언인데, 이게 이제 저는 빅데이터 시대에 필요한 거 아니냐, 감시자본주의 시대에, 또는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어떤 느낌과 나만의 동작으로서 나만의 어떤 그런 질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 기회가 바로 팬데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 화장실도 갔다 한 10분 쉬었다가 네.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서 35분에 토론 시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